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요시노 겐자부로 지음, 김욱 옮김, 출판사 양철북. 나폴레옹과 내 친구. 겨울이 내려앉은 시나가와 바다가 훤히 바라다 보이는 다카나와의 우거진 숲길을 따라가면 미즈타니가 사는 넓은 서양식 집이 나온다. 집 둘레에 철책을 두른 담이 늘어서 있고 슬레이트로 이은 높다란 지붕 위에서는 풍향계가 돌아간다. 메이지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풍스러운 서양식 집은 정원수에 둘러싸여 언제나 한적하기만 하다. 1월 5일, 코페르는 오랜만에 미즈타니를 만나러 이 예스러운 집을 찾았다. 기타미와 우라가와도 함께 오기로 했다. 2학기 시험도 무사히 끝나고 방학하는 날에는 시험 결과도 나왔다. 그날 아침에 미즈타니는 코페르와 기타미 그리고 우라가와에게 1월 5일에 놀러오라고 초대했다. 코페르는 초등학생 때 몇 번인가 미즈타니를 찾아간 적이 있지만 기타미와 우라가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라가와까지 초대한 까닭은 미즈타니가 코페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라가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2학기 시험 결과로 말하면 코페르는 이번에도 성적이 좋았다. 걱정했던 우라가와는 지난 학기보다 오히려 성적이 올랐다. 더구나 영어 점수가 많이 올라서 우라가와 본인도 깜짝 놀랐다. 코페르가 도와준 게 효과를 꽤 본 모양이다. 우라가와도 코페르도 좋은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코페르는 이런 좋은 기분으로 1월 5일에 새 친구들과 모여 놀 생각을 하니 무척 즐거웠다. 도쿄의 겨울치고는 드물게 바람이 없는 화창한 아침. 코페르는 새해를 맞아 장식용 나무를 대문마다 걸어둔 고급 주택가를 빠른 걸음으로 땀까지 흘리면서 지나갔다. 가는 곳은 당연히 미즈타니네 집이다. 미즈타니네 집에도 나무 장식이 있다. 돌을 겹쳐 쌓고 그 위에 어른 키보다 큰 굵은 소나무를 세워놓았다. 마치 의장병처럼 받들어 총을 하고 서 있는 것 같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늙은 모밀잣 밤나무가 하늘을 덮듯이 서 있다. 나무 밑동을 따라 자갈을 깐 길이 이어진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포치가 멋있는 웅장한 현관이 나온다. 현관 앞 잔디밭에는 퉁퉁한 종려 4-5그루가 털이 수북한 몸을 서로 비벼대며 하늘로 솟아있는 것이 보인다. 종려 가지들은 저마다 희한한 모양으로 지붕 너머에서 비추는 햇살에 손 내밀고 있다. 평소라면 무겁게 잠겨 있어야 할 현관이 이날은 활짝 열려 있다. 현관 입구에 방문객이 명함을 담아두는 상자가 입을 벌리고 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왔을까? 코페르는 궁금해하면서 초인종을 눌렀다. 낯익은 서생이 달려나왔다. 서생은 코페르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페르가 신발을 벗으며 옆을 돌아보자 소나무 화분 옆에 바닥이 두꺼운 편상화와 축구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코페르는 서생을 따라 융단을 깔아놓은 어둡고 구불구불한 복도를 지나가면서 올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큰 집이라고 생각했다. 방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서생은 아무 말도 없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코페르도 점잖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미즈타니가 쓰는 방은 별채에 있다. 이곳은 미즈타니 아버지가 미즈타니 형제를 위해 철근 콘크리트로 새로 지은 건물인데 방마다 창문을 여러 개 내서 햇빛이 잘 들어온다. 어느 방에서든 넓은 시나가와 많이 보인다. 미즈타니 아버지는 실업계에서 유명한 분이다.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은행이사, 감사, 총재 같은 직책을 맡고 있어 직함을 세는데도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다. 미즈타니 아버지는 미즈타니 형제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다. 서생과 코페르가 마침내 미즈타니 방 앞에 왔다. 서생은 똑똑
하고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맑고 고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요. 이번엔 누구지? 코페르도 귀에 익은 목소리다. 문을 열자 환한 방 안에 노란 스웨터를 입은 그림자가 재빨리 움직여 코페르 쪽으로 다가왔다. 17, 8살쯤 되고 머리를 단발로 깔끔하게 자른 예쁜 아가씨다. 바로 미즈타니의 누나다. 미즈타니와 기타미, 우라가와는 따뜻하게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웬일인지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아, 코페르? 늦었네? 안 오는 줄 알았어. 미즈타니 누나는 그렇게 말하며 코페르를 반겼다. 그러고는 새삼 인사를 건넸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페르는 대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네 하고 생각했다. 미즈타니의 누나가 자기네들처럼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즈타니의 누나는 코페르의 표정을 보고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다. 오랜만이야, 코페르. 여전히 작네. 웃기지 마. 이래봬도 지난해보다 5cm나 컸다고. 코페르가 반박했다. 가스코 누나도 큰 키는 아니잖아. 얘 좀 보게. 난 우리 반에서 9번째로 키가 커. 누구처럼 끝에서 2번째는 아니야. 치, 뭐 상관없어. 누나가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하는 수 없지. 코페르는 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아이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갔다. 세 사람은 일어서서 코페르와 새해 복 많이 받아 하고 인사를 나눴다. 코페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네가 올 때까지 미즈타니 누나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기타미가 대답했다. 재밌었어. 너도 들어봐. 코페르는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의자는 등과 허리 부분에 두껍게 천을대서 고급스러웠다. 방 안에 있는 책상과 책장, 스탠드는 장식이 화려하지 않은 산뜻한 모양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서면 깔끔하고 현대적인 밝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멀리 시나가와 바다에서 쏟아지는 햇빛이 반짝이는 게 보인다. 가스코 누나가 동화로도 얘기해줬나 보지? 코페르가 물었다. 그런 신뢰되는 말이 어딨어. 난 지금 영웅정신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어. 가스코가 대답했다. 되게 어렵네. 하나도 안 어려워. 난 남자든 여자든 영웅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가스코가 말하기 무섭게 기타미가 재촉했다. 그런 건 됐으니까 아까 하던 얘기나 계속해. 그래서 가스코는 둘러앉아 있는 아이들 앞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좀 전에 말하다가 말았는데 이 바그람 전투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 1809년 7월에 한쪽은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 다른 한쪽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 이렇게 두 군대가 도나우 강변에서 충돌했어. 세 나라가 운명을 걸고 싸운 거야. 엄청나게 큰 전투였어. 나폴레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상대는 두 나라 연합군이야.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러시아에는 그 유명한 코사크 기병대가 있었어. 코사크 기병대는 몇 번이고 나폴레옹이 있는 곳까지 공격해왔지. 수백이 넘는 기병대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해일처럼 프랑스군의 전선을 무너뜨리고 본진이 있는 곳까지 쳐들어온 거야. 나폴레옹의 친위대, 그러니까 근위병들은 죽을 힘을 다해 맞서 싸워 어렵사리 막아냈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보충된 코사크 기병대가 자기 편 시체를 밟고 넘어왔어. 천하무적이던 나폴레옹 친위대도 이때는 정말 위험했지. 가스코는 여기까지 말하고 한숨 돌렸다. 모두 자기 이야기에 푹 빠진 것을 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폴레옹은 전쟁터가 잘 보이는 언덕에서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어. 코사크 기병대의 목표는 당연히 나폴레옹이 있는 언덕이었지. 그래서 나폴레옹 참모들은 걱정이 컸어. 참모들은 나폴레옹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고 건의했지만 나폴레옹은 적의 목표가 된 언덕에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어. 부하들이 간곡히 사정해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지 않았어.
너희 생각엔 나폴레옹은 왜 언덕을 내려가지 않은 것 같아? 가스코는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한 발을 힘껏 앞으로 내디디면서 네 사람이 대답하기를 기다렸다. 네 사람은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고 가스코를 보았다. 가스코는 머리를 뒤로 살짝 젖히며 이마에 내려온 앞머리를 뒤로 넘기고는 열심히 설명했다.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갔을 거야. 말하자면 나폴레옹은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언덕에 머문 게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었어. 나폴레옹은 적인 코사크 기병대에 반해버린 거야. 용감하군. 정말 용감해. 나폴레옹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본진 근처까지 진격해온 코사크 기병대를 감탄하면서 봤다는 거야. 자기 몸이 위험하다는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말이지. 정말 대단하지 않니? 가스코는 눈동자가 반짝거렸고 뺨도 빨갛게 달아올랐다. 난 정말 위대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생각해보라고. 전쟁이야. 지면 죽을 수도 있어. 적을 쓰러뜨리느냐 아니면 내가 쓰러지느냐 하는 절박한 순간이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용감한 적을 칭찬하며 그 용기에 넋을 잃고 감탄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니? 남자다움이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가스코는 흥분한 채 어딘지 모르게 먼 곳을 보는 것 같았다. 코페르는 그런 가스코가 무척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누가 이겼어? 나폴레옹이지? 미즈타니가 물었다. 하야오는 성질이 급해. 가스코는 흥이 깨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야 나폴레옹이 이겼지. 나폴레옹은 이틀 동안 대전투를 치르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물리쳤어. 하지만 이기고 지는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지면 안 되잖아.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기든 지든 영웅은 영웅이야. 저도 위대하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하야오는 남자면서 그것도 몰라? 가스코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눈썹을 찡그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 바람에 짧게 자른 앞머리가 이마로 흘러내렸다. 가스코는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는 듯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남자아이들 앞을 빙빙 돌았다. 우라가와와 기타미는 가스코의 박력에 눌려 멍하니 가스코를 보고 있었다. 그때 코페르와 미즈타니의 눈이 마주쳤다. 누나는 말이지. 자기가 나폴레옹이라도 된 것 같은가 봐. 미즈타니가 소근거렸다. 그 말을 듣고 코페르의 눈이 동그래졌다. 전쟁을 시작했다면 누구든지 이기고 싶겠지. 가스코가 선체 다시 말을 꺼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걸 싫어해. 다치는 것도 싫어해. 난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진짜로 전쟁터에 서게 된다면 굉장히 무서울 거야. 누구든지 처음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 거야. 그런 사람도 영웅정신을 갖게 되면 두려움을 잊게 돼.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참고 견뎌내자는 용기가 솟아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라고. 난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사람이 사람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된다는 뜻이니까. 기타미는 감탄하여 신음 비슷한 소리를 내었다. 그저 죽는 게 두렵지 않는 것뿐이라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없어. 난폭한 사람들도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건 하나도 위대하지 않아. 승냥이랑 똑같아. 그런데 자포자기한 상태도 아니고 미치지도 않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난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기타미는 또 같은 소리를 내었다. 우라가와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심각한 표정으로 가스코가 다음 말을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도 우라가와는 이렇게 남자 같은 아가씨는 난생 처음 만나보는 것 같았다. 한 인간이 두렵고 괴로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끝내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해낸 것처럼 감격스러워. 자기 발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에 뛰어들어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뤄내는 기쁨이야말로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고통이 클수록 고통을 이겨냈다는 기쁨도 커질 거야.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겠지. 그런 게 바로 영웅정신이야. 난 늘 그렇게 생각해. 영웅정신으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빈둥빈둥 사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저도 이런 정신으로 싸웠다면 그건 진 게 아니야. 이겼더라도 이런 정신이 없었다면 그건 진짜로 이긴 게 아니야. 가스코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간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좋아. 그런 기분은 느껴보고 싶어. 얼마나 멋진 일일까? 나폴레옹은 위대한 사람이었어. 평생 영웅정신으로 살았으니까. 영웅정신의 덩어리라고 할까? 그랬으니까 용감하게 덤비는 적들에게 감탄할 수 있었던 거야. 그들의 영웅정신을 인정했던 거지. 정말 남자다워. 그렇지, 코페르? 남자 내과 가스코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잔디밭으로 나갔다. 미즈타니는 운동보다는 그림과 음악을 좋아하는데 누나인 가스코는 운동이라면 뭐든 잘하는 만능 선수로 유명하다. 농구에서는 반 대표, 배구는 학교 대표, 단거리 달리기는 호남 릴레이 선수고 높이뛰기와 멀리뛰기 기록 보유자다. 주 종목은 도약으로 다음 올림픽 때 대표 선수로 출전하겠다는 꿈이 있다. 미즈타니의 아버지도 가스코를 위해 잔디밭 구석에 도약대를 만들어 주었다. 하얗게 칠한 폴로 높이를 정식으로 잴 수 있어서 진구 경기장에 버금가는 규모다. 내 아이는 캐치볼을 하고 놀다가 가스코와 함께 3단 뛰기, 멀리뛰기, 높이뛰기를 연습했다. 도약에서는 코페르도 기타미도 가스코를 당해낼 재주가 없었다. 코페르는 있는 힘을 다해 겨우겨우 1m 발을 넘었는데 가스코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손쉽게 넘어버렸다. 바가 높아갈수록 높이뛰기는 가스코의 차지였다. 코페르와 아이들은 가스코의 멋진 폼을 감탄하며 구경만 할 뿐이었다. 노란 스웨터에 진남색 바지를 입은 가스코가 발을 넘고 몸을 빙그르르 회전시켜 모래 위에 착지하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있었다. 3단 뛰기에서 기타미가 좋아, 영웅정신으로 뛰어보이겠어? 하고 의욕을 보였지만 가스코의 상대는 못 되었다. 우라가와도 이날은 평소와 달리 굼뜬 운동신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 번 뛰었다. 그러나 우라가와는 3단 뛰기에서 첫 번째 도약부터 잇따라 실패했다. 가스코는 몇 번씩 시범을 보여주며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다. 그 덕분인지 우라가와는 멋지게 3단 뛰기에 성공했다. 코페르도 기타미도 미즈타니도 가스코도 마치 올림픽 신기록이 나온 것처럼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우라가와는 얼굴이 빨개질 만큼 부끄러워했지만 기쁨을 가누지 못하고 싱글벙글 웃었다. 도약 연습을 하고 나서 우라가와가 막대 밀기를 하자고 했다. 막대 밀기라면 절대로 안 져. 미즈타니가 어디에선가 대나무 막대기를 가져왔다. 첫 상대는 코페르였지만 우라가와가 쉽게 이겨버렸다. 이어서 미즈타니가 나섰고 역시 질질 밀려나가 상대가 안 되었다. 그러자 기타미가 좋아, 내가 원수를 갚아주지 하면서 손에 침을 뱉고 마주섰지만 우라가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타미가 얼굴이 빨개질 만큼 힘껏 밀어내도 우라가와의 허리는 좀처럼 뒤로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영차 하고 힘을 주자 기타미의 허리가 붕 떠올랐다. 질 줄 알고? 기타미가 다시 한번 도전했다. 이번에도 질질 밀려났다. 결국 이까짓까 하고 용을 쓰다가 뒤로 넘어졌다.
좋아, 한 번 더. 코페르가 또다시 달려나왔고 또다시 뒤로 넘어졌다. 미즈탄이 기타미가 몇 번이고 우라가에게 도전했지만 상대가 안 되었다. 야, 진짜 잘하는데? 기타미는 탐복했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냐? 어떻게라니. 우라가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녁마다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랑 밀대로 장난을 치거든. 막대 밀기에도 요령이 있어야 해. 점심은 본관 식당에서 먹었다. 미즈타니의 어머니와 형도 함께했다. 높은 천장에 화려한 전등이 달려있고 금빛 벽지가 빛나는 벽에는 커다란 유화 액자가 걸려있다. 식탁 위에는 온실에서 키운 예쁜 꽃들이 장식되어 있고 식탁보는 새하얗다. 그 위에 고급스러운 나이프와 포크, 은수저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다. 메뉴는 서양식 코스 요리였다. 내 아이는 중요한 잔치집에라도 온 것처럼 긴장해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다. 미즈타니의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는데 왕족처럼 고성한 분위기에 눌려서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미즈타니의 형은 내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 불편했다. 게다가 양복을 입고 있어서 기타미가 미즈타니에게 너희 형은 회사 다녀? 하고 물어보았는데 아직 대학생이며 철학과에 다닌다고 했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중학생들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 보다. 코페르와 아이들은 요란한 잔치상을 받아 내심 질려버렸지만 어쨌든 밥을 다 먹어서 크게 안심했다. 서둘러 미즈타니가 방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편해지자 탁구, 트럼프 같은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즐겼다. 미즈타니 방에는 가게를 열어도 될 만큼 장난감이 많았다. 너 진짜 좋겠다. 장난감이 이렇게 많아서. 코페르가 부럽다는 듯이 말했다. 그렇지도 않아. 같이 놀 사람이 없는걸. 누나가 있잖아. 누나는 학년이 올라가서 요즘은 나랑 안 놀려고 해. 아버지가 퇴근하셔도? 우리 아버지는 밤에도 모임이 많아서 늘 바빠. 집에 오실 시간이면 난 벌써 자거든. 4-5씩 아버지를 못 볼 때도 많아. 그래? 엄마도 자주 외출하셔. 나 혼자 축음기를 듣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 코페르는 이토록 멋진 집에 살면서 무엇이든 바라는 것은 다 살 수 있지만 평소에는 외롭게 지내는 미즈타니가 조금 불쌍해졌다. 그럼 우리 집에 더 자주 놀러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자주 가면 실례라고 해서. 괜찮아. 요새 누나는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놀러 다녀.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한 데가 있거든. 나한테 홀이나 하마다 같은 아이들하고는 왜 친하게 지내지 않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난 그렇게 말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녀석들은 정말 싫은데. 맞아. 그놈들은 원래 그래. 그런데 왜 너희 엄마는 홀이나 하마다 같은 놈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누나가 가르쳐줬어. 홀이 아버지는 유명한 정치가고 하마다 할아버지는 귀족원 의원이래. 그래서야. 아버지가 정치가라느니 할아버지가 귀족원 의원이라느니 하는 녀석들은 싫어. 그놈들은 전부 야마구치 부하라고. 맞아. 야마구치 앞에서는 쩔쩔매지. 그리고 기타미 욕도 자주 해. 그놈들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너희 엄마한테 한번 말해보지 그래? 그때 코페르와 미즈타니가 하는 소리가 기타미 귀에 들렸나 보다. 기타미가 생각났다는 듯 말을 꺼냈다. 야마구치라면
저번 학기 마지막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모두 기타미를 보았다. 그러자 기타미가 설명해 주었다. 유도부 선배가 나랑 야마구치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벼르고 있다던데. 너랑 야마구치를? 코페르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모두 처음 듣는 소문이라 기타미 둘레 모였는데 정작 당사자인 기타미는 태어나기만 했다. 나하고 야마구치가 선배들한테 맡게 될 거라던데. 2학년이 하구치한테 들었어. 코페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요즘 들어 유도부 선배들을 중심으로 학교 분위기를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배들 말로는 학생들의 정신이 해이해진 탓에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가까운 학교와 운동 경기를 해도 응원을 열심히 안 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 후배들이 날이 갈수록 건방져져서 선배를 존경하는 전통이 사라졌다고 한다. 세 번째로 소설을 읽거나 연극을 보거나 영화에 빠지는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개교 때부터 학교가 자랑스럽게 여겨온 정직하고 강인한 기풍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교생에게 본때를 보여주어 흐트러진 기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다. 유도부가 주축이 된 선배들은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학예 발표회에서 열정을 다해 교풍을 바로잡자고 연설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 교지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싣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학생이 교풍을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하기도 했다.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 학생은 사회에 나가서도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 국민이 될 것이다. 애국심이 없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 학생은 비유하자면 비국민의 싹이다. 우리는 이런 싹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것이 선배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사랑해야 한다. 학교를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을 실천에 옮기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후배라면 선배인 상급생에게 후배로서 예의를 지켜야 하고 학생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저속한 오락 같은데 한눈 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유도부 선배들이 주장하는 것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없다. 그런데 선배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정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은 교풍을 어지럽히는 놈들이며 손봐야 할 녀석들이라고 판단했다. 그보다 더 큰 잘못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제재할 자격이 자기네들에게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똑같은 중학생한테 그런 자격이 있을 리가 없는데도 말이다. 선배들은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학교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학교에 해를 끼치는 갖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다. 다른 학교와 운동 경기를 할 때 응원하러 오지 않았다고 국민이 아니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무서운 선배들이 있는 학교를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학생이 유행가를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 날마다 시만 읊어댈 수 있을까? 무엇보다 나쁜 점은 어린 하급생들이 학교에만 오면 벌벌 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2학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1학년과 2학년들은 학교 안에서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게 되었다. 등굣길에 상급생과 마주쳤을 때 깜빡 잊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가는 선배들에게 불려나가서 온갖 욕을 다 들어야 했다. 새로 산 손목시계가 조금 화려하다고 기분 나쁜 눈초리를 받기도 하고 상급생 이야기를 퍼뜨린다고 건방진 놈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2학년인 히구치는 문학을 좋아해서 어른들이 읽는 소설을 사거나 연극을 자주 보러 가다가 들켜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1학년에서는 멋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야마구치가 찍혔는데 야마구치는 영화광으로도 유명해서 영화배우 사진만 200장 넘게 갖고 있었다. 이것도 상급생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갓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기타미는 상급생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숨김없이 떠들어댄다고 해서
언젠가는 손봐야 할 건방진 후배로 찍혔다. 그리고 3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요주의 인물들을 제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히고치가 이 소문을 듣고는 같은 요주의 인물인 기타미에게만 살짝 알려주었다. 야마구치는 몰라도 너는 맞을 까닭이 없잖아.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코페르가 볼멘 소리를 투덜거렸다. 구로카와를 2번쯤 만났는데 일부러 인사를 안 했거든.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우리가 주먹 야구하는 곳에 구로카와가 와서는 비키라고 했을 때도 싫다고 한 적이 있어. 내가 먼저 왔으니까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구로카와가 나를 건방지다고 생각하게 됐나 봐. 기타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대답했다. 구로카와는 5학년 선배로 유도부 주장 다음인 부장이다. 몸집은 체육 선생님보다도 더 크다. 그놈은 말이지. 기타미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유행가를 부르지 말라고 떠들어대는 주제에 자기는 나니와보 씨를 흥얼거린다고. 일부러 쉰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말이야. 지난번에 원정 경기에 응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전차 안에서 들었어. 나니와보 씨는 무사도를 노래하는 거라 상관없대. 완전히 자기 멋대로야. 쉰 목소리를 듣고서부터 그 녀석이 더 싫어졌어. 그러다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아무리 구로카와라도 내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때리지는 못할 거야. 꼬투리가 잡히면 가만 놔두지 않겠지만 내가 조심하면 돼. 그럴까? 코페르는 불안해졌다. 미즈타니도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다. 그래도 찍어놓은 애들을 하나씩 불러서 때릴지도 몰라. 선생님에게 말하는 게 좋겠어. 안 돼. 그런 짓을 했다간 놈들이 우릴 더 벼르게 된다고. 이때다 싶어 진짜 때릴지도 몰라. 그냥 놔두는 게 최고야. 위험해. 아니야, 괜찮아. 기타미와 코페르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동안 가스코가 접시에 사탕을 담아들고 들어왔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코페르 얼굴이 심각한데? 코페르와 미즈타니는 기타미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설명해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가스코는 마구 화를 냈다. 그런 법이 어딨어. 기타미 절대로 지면 안 돼. 학교는 선배들만의 학교가 아니야. 1학년도 똑같은 학생이라고. 학교 규칙을 지키고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다른 건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유도부 앞에서 굽실거리지 마. 하지만 기타미가 진짜 위험해져. 미즈타니가 끼어들었다. 위험하다고? 괜히 너처럼 겁을 내니까 그런 녀석들이 더 잘난 척하는 거야. 학교를 위해 폭력을 써야 한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야. 진짜로 학교를 생각한다면 1학년이든 누구든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 녀석들은 학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정의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기분 좋아서 잘난 척하는 거라고. 기타미, 그런 녀석들한테 겁먹지 마. 아, 난 누가 뭐래도 항복할 생각은 없어. 오랜만에 기타미에 누가 뭐래도가 나왔다. 하지만 코페르는 하나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기타미가 선배들에게 끌려가 맞기라도 한다면 하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난폭한 선배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건 의미가 있다고 해도 기타미를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사람은 그 문제로 이런저런 의논을 해보았다. 미즈타니와 코페르는 당장 선생님에게 사실을 말하고 선생님이 대책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기타미는 그런 짓을 하면 오히려 선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겠다고 말했다. 가스코는 좀 더 사태를 지켜보다가 선배들이 폭력을 쓸 것 같다 싶으면 선생님과 의논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쏟아졌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어쨌든 기타미는 지금 당장 선생님에게 알리는 의견을 끝까지 반대했다. 맞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 난 맞을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 녀석들이 내가 소문만 듣고도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건 싫어. 기타미가 이렇게 말하니 다른 아이들은 달리 할 말이 없었다. 그동안 잠자코 있던 우라가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모두 우라가와를 보자 우라가와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말했다. 선배들이 기타미를 부르면 우리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코페르가 물었다. 구로카와가 기타미를 때리려고 하면 우리도 같이 때리라고 하는 거야. 기타미가 아무 짓도 하지 않고서도 맞아야 한다면 우리도 같이 맞겠다고 하는 거야. 설마 우리까지 때리지는 못할 거 아니야. 모두 잠잠해졌다. 그래도 때리면 어쩌지? 가스코가 물었다. 그럼 우린 기타미랑 같이 맞아야지. 별 수 없잖아. 그거야 우라가와. 가스코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게 좋겠다. 다 함께 기타미를 지켜주는 거야.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땐 어쩔 수 없지. 기타미가 맞는다면 너희도 같이 맞으면 돼. 이게 바로 영웅 정신이야. 나도 그땐 너희들 편에 설게. 아빠를 학교에 보내서 단판을 짓겠어. 아빠가 안 간다고 하면 엄마, 엄마도 안 간다면 내가 너희 학교에 갈게. 교장 선생님에게 말해서 그 유도부 녀석들을 학교에서 쫓아낼 거야. 기타미, 단단히 마음 먹고 있어? 하야오도 마음 단단히 먹어? 응. 미즈타니는 갸름한 얼굴이 진지해지면서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코페르도? 코페르도 고개를 끄덕였다. 기타미는 자기 때문에 나쁜 일을 당하는 건 견딜 수 없다면서 말려봤지만 친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기타미를 위로했다. 좋아, 결정한 거야. 난 너희들하고 같은 학교가 아니라 쉽지 않겠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방금 약속한 것만은 꼭 지킬 테니까 다들 새끼손가락 내놔.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 넷과 가스코는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짧은 겨울날이 저물어 간다. 코페르, 기타미, 우라가와는 날이 더 저물기 전에 돌아가기로 했다. 가정부가 흰 무명천으로 싼 보따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무명천 안에는 고급 과자와 사과가 들어있었다. 가스코는 깨끗한 은지로 싼 사탕을 우라가와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있다고 했지? 이거 갖다 줘. 세 사람은 모두 선물을 들고 미즈타니네 집을 나왔다. 미즈타니와 가스코는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다. 가스코는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따라왔다. 시나가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가스코가 자전거에서 내렸다. 모두 걸음을 멈추고 안녕 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세 사람이 언덕을 내려가자 거리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여기저기 가로등이 켜 있었다. 미끄러지듯 전차가 달려가는 것도 보였다. 언덕 아래를 전차와 자동차들이 서둘러 가로지르고 있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 소리가 저녁 안개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세 사람은 문득 집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 시나가와 역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